여보, 우리 노래방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몇 년 전 여름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였어요. 거기에 대출까지 합쳐서 2억 가까이 쏟아부었죠. 몇 년 만에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래방 하나 차렸을 뿐입니다. 친구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결정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으니까요. 역시 경험은 배신 아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서영락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IT 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인사팀장으로 마지막 10년을 보냈어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면접 본 사람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퇴직하던 날이 기억나요? 회사 동료들이 다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영락 씨, 30년 고생 많았습니다.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퇴직금 통장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당신 고생 많았어. 자식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큰딸 지원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축하해요. 이제 푹 쉬세요. 작은 아들 준혁이도 문자를 보냈죠.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쉴 생각이 없었어요. 예순이면 아직 젊잖아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며칠 후 대학 동기 경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락아, 퇴직했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요즘 뭐해? 그냥 쉬어?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어. 경선이가 말했어요. 나 노래방 하는데 진짜 괜찮아. 노래방? 응, 대학가에 차렸는데. 장사 엄청 잘 돼.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노래방이라니 좀 시끄럽고 번거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 순이익으로? 뭐? 1,000만 원? 그래, 현금 장사라 확실해. 학생들이 계속 와. 1,000만 원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았어요. 인사팀장 할 때 월급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진짜 그렇게 벌어? 당연하지. 너도 해봐. 퇴직금 있잖아.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어요. 여보, 경선이가 노래방 하는데. 괜찮대. 노래방? 시끄럽지 않아? 대학가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온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번다더라. 아내가 놀라더군요. 1,000만 원? 정말? 응, 현금 장사라 안정적이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들어? 한 2억 정도 봐야 할 것 같아. 2억이면 퇴직금 거의 다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퇴직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큰 돈이었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2년이면 회수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 나는 믿어. 경선이 가게를 직접 가봤어요.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손님들이 꽉 차 있었어요. 봐봐, 저렇게 사람 많아. 경선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학생들이 웃으며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장사 진짜 잘 되네. 그러니까 너도 해봐. 대학가만 잘 잡으면 돼.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경선이 말처럼 대학가에 차리면 학생들이 계속 올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회사 다닐 때보다 많잖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노래방 해볼까봐. 정말? 응, 경선이 가게 봤는데 장사 엄청 잘 되더라.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해봐. 당신 사람 관리는 잘하잖아. 맞아요. 저는 30년간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사람 다루는 건 자신 있었죠. 직원 관리, 손님 응대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큰딸 지원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원아, 아빠 노래방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요? 갑자기? 응, 친구가 하는데 잘 된대.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금 많이 들어요? 좀 들긴 하는데 괜찮아. 아빠 퇴직금 있잖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장사 힘들잖아요. 걱정 마. 아빠가 30년 회사 생활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지원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죠. 작은 아들 준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래방이요? 응, 안정적이래. 요즘 코인 노래방도 많고. 경쟁 심한데 괜찮아. 대학가에 차리면 학생들 많이 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너무 큰돈 쓰지는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30년 경험이 있잖아. 경선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경선아, 나 하기로 했어. 진짜? 잘 생각했어. 어디가 좋을까? 대학가 근처 알아봐. 학생들 많은데. 알았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근처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몇 군데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죠.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애매하거나. 한 달쯤 지나서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근처 상가 건물이었어요. 3층이었고 면적도 적당했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여기 좋아요. 학생들 엄청 많이 다녀요. 권리금이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봐야죠. 5천만 원 생각보다 비쌌어요. 좀 비싼데요. 대학가 근처가 이 정도예요. 장사 잘 되는 데니까.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좀 비싸네요. 학생들 많은 곳이 이래요. 그래도 장사 잘 되면 문제 없어요. 고민했지만 결정했어요. 위치가 중요하니까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니까요. 계약하겠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쓰시죠. 계약금 1천만 원을 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천만 원이 한순간에 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잘 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계약했어. 정말? 어디? 대학교 근처야. 위치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많이 들어? 좀 들긴 하는데 괜찮아. 장사 잘 되면 금방 회수해.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 이 결정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줄은. 저는 그저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었고 코인 노래방이라는 파괴적 경쟁자가 등장했죠. 그리고 대학생들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1천만 원을 냈으니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준비할 게 산더미였어요. 인테리어부터 음향 장비까지 전부 새로 해야 했죠. 경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선아,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내가 아는 업체 소개해 줄게. 노래방 전문이야. 며칠 후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노래방 하시려고요? 네, 처음인데. 좀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현장을 같이 보러 갔습니다. 3층 상가 건물이었어요. 여기 괜찮네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룸 10개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업체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방음 시설 제대로 하려면 한 6천만 원 정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6천만 원이요? 네, 노래방은 방음이 생명이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민원 들어와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음향 장비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노래방 전문 장비 업체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룸이 몇 개예요? 10개요. 그럼 앰프,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다 해서 한 룸당 4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10개면 4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4천만 원. 또 큰 돈이었어요. 좀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중급이에요.
더 싸게 하면 음질이 안 좋아요. 손님들 불평 많이 해요. 결국 4천만 원짜리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돈을 써야 했으니까요. 총 투자금을 계산해 봤어요.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6천만 원, 음향 장비 4천만 원, 합치니까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총 2억 가까이 들 것 같아. 2억? 그럼 퇴직금 거의 다 쓰는 거잖아. 응. 근데 대출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까지? 걱정 마. 한 달에 1천만 원씩 벌면 금방 갚아.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세요? 이자는 얼마나 나와요? 월 8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월 80만 원이면 부담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처음으로 큰 빚을 지는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잘 될 거야. 경선이 말처럼 한 달에 1천만 원 벌면 2년이면 회수해.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벽을 세우고 방음제를 넣고 천장을 만들었죠. 사장님, 방음 제대로 되고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 전문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래방 10개 룸이 완성됐어요. 각 룸마다 소파와 테이블이 들어갔죠. 조명도 화려하게 달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내가 감탄했어요. 음향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각 룸마다 대형 모니터와 앰프, 마이크가 들어갔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질이 정말 좋았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직원을 구해야 했어요.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이 필요했죠.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봤어요. 카운터 직원으로 20대 여자 2명을 뽑았습니다. 청소는 50대 아주머니 1분을 뽑았고요. 월급은 얼마 드리면 되나요? 경선이에게 물었어요. 카운터는 한 명당 200만 원 정도, 청소는 150만 원 정도 주면 돼. 그럼 인건비가 한 달에 5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였어요. 월세 250만 원에 인건비 550만 원이면 고정비만 800만 원이었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았습니다. 매출이 최소 1,500만 원은 나와야 본전이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경선이 가게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2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을이었어요. 학생들이 개강하는 시기였죠. 9월 초에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아 경선이가 조언했어요. 개강 시즌이라 학생들 많이 와.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학교 앞에서 돌렸어요. 신규 오픈 이벤트, 첫 시간 50% 할인, 홍보도 열심히 했죠.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죠. 여보, 잘 될 거야. 아내가 격려해 줬어요. 응, 걱정 마. 잘 될 거야. 오픈 당일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직원들도 다 와 있었어요. 오늘 첫날인데 다들 파이팅하자. 네, 사장님. 오후 3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설레고 떨렸죠. 과연 손님이 올까? 30분쯤 지났을 때 첫 손님이 왔습니다. 대학생 4명이었어요. 여기 노래방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1시간에 얼마예요? 원래 2만 원인데. 오픈 이벤트로 1만 원이에요. 오, 괜찮네. 들어갈게요. 첫 손님을 받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녁 6시쯤 되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죠. 사장님, 방 있어요? 네, 3번 방 가능해요. 첫날 저녁 총 8팀이 왔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첫날 치고 괜찮은데? 아내가 기뻐했어요. 응, 입소문 나면 더 잘 될 거야. 이틀째도 비슷했습니다. 한 10팀 정도 왔어요. 매출이 40만 원쯤 나왔죠. 셋째 날부터는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전단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15팀 정도 왔어요. 매출이 하루에 60만 원 정도 나왔죠. 한 달이면 1,8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둘째 주에는 더 좋아졌어요. SNS에서 소문이 났는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노래방 괜찮대.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주말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10개 룸이 거의 다 찼어요. 사장님, 대기 있어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대기까지 생기니까 정말 뿌듯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달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총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정비 900만 원을 빼니까 순이익이 1,200만 원 남았어요. 여보, 우리 첫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어. 정말 대박이네. 경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선아, 우리 첫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잘 된다니까. 진짜 고마워. 내가 소개해줘서. 순이익 1,200만 원이면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았어요. 이 속도면 2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 순이익 1,200만 원이면 1년에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2년이면 거의 3억, 투자금 2억을 충분히 회수하는 거였죠.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그러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아내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원아, 아빠 노래방 대박 났어. 정말요? 다행이다. 준혁이도 축하해줬습니다. 아버지 잘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걱정 끼쳐서 미안했어. 직원들도 일을 잘했어요. 카운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죠. 청소 직원은 룸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우리 직원들 정말 잘하네. 사장님이 잘 뽑으셨어요.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좋아요. 친구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둘째 달에는 더 좋았어요. 입소문이 확실히 났습니다. 매출이 2,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이익이 1,600만 원 나왔죠. 여보, 이번 달은 1,600만 원 벌었어. 정말 점점 더 잘 되네. 셋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2,400만 원, 순이익 1,500만 원.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1년 반이면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회사 생활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였죠. 한 달에 1,500만 원씩 버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2배 이상 벌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외식도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예전엔 아껴서 먹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죠.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줬습니다. 지원아, 이거 받아. 아빠, 됐어요. 괜찮아. 아빠가 요즘 잘 되니까. 큰딸에게 200만 원을 보냈어요. 준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아, 이거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200만 원을 보냈죠. 4개월째 되던 겨울이었어요. 겨울 방학 시즌이라 학생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왔죠. 순이익 1,100만 원. 겨울에는 좀 줄어드네. 당연하지. 방학이잖아. 봄 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경선이가 말했어요. 겨울방학 때는 다들 그래. 그 말을 믿었습니다. 봄 되면 다시 학생들이 오겠지. 개강하면 다시 바빠질 거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코로나라는 재앙이 닥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노래방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보, 올해는 2억 가까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내년이면 투자금 다 회수하겠네. 응, 그리고 나서는 순수익이야. 저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고 나면 매달 1,500만 원씩 순수익이 생기는 거였어요. 1년이면 거의 2억, 5년이면 10억. 노후가 정말 풍족해지겠구나. 심지어 노래방 하나 더 차릴까 생각도 했어요. 여보, 잘 되면 다른 데도 하나 더 차려볼까? 그것도 좋겠네.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았어. 일단 여기부터 안정시키고. 그해 겨울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장사는 괜찮았어요. 순이익으로 매달 1,000만 원 정도는 벌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개강 시즌이 다가오면 다시 바빠질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2억을 투자한 이 노래방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몇 년 후 제가 새벽 택배를 나르게 될 줄은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30년 회사원 생활을 끝내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어요. 개강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월 말부터 학생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방학 동안 고향 갔다 왔어요. 단골 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죠. 2월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개강 파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오늘 우리 과 MT 2차예요. 그래? 많이 와줘서 고마워. 매출이 확 올라갔어요. 2월 한 달 매출이 2,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고정비 900만 원을 빼니까 순이익이 1,900만 원 나왔죠. 여보, 이번 달 거의 2천만 원 벌었어. 정말 대박이네. 3월은 더 좋았어요. 봄 학기가 시작되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룸이 거의 다 찼어요. 주말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장님, 대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대기까지 생기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야. 3월 매출이 3,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이익이 2,300만 원 나왔어요. 여보, 이번 달 2,300만 원 벌었어.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 달에? 응, 요즘 완전 대박이야. 이러다 금방 투자금 회수하겠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간 총 순이익이 9천만 원 정도 됐어요. 이 속도면 1년이면 투자금 2억을 거의 회수하겠는데 1년만 더 하면 본전 뽑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네. 경선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선아, 우리 완전 대박이야. 얼마나? 이번 달 2,300만 원. 벌었어. 오, 나보다 더 잘 되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진짜 바빠요. 그러게, 다들 고생 많아. 괜찮아요. 바쁜 게 좋죠.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3번씩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 과 애들 다 여기 와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줘서. SNS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카운터 직원이 보여줬어요. 사장님, 인스타그램 보세요. 학생들이 우리 노래방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여기 완전 좋아요. 음질짱,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이거 홍보 효과 있겠는데. 맞아요. 요즘 애들 SNS 보고 많이 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학생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는 거였죠. 4월에는 더욱 바빴습니다. 축제 시즌이라 학생들이 엄청 왔어요. 사장님, 축제 끝나고 2차 왔어요. 환영합니다. 4월 매출이 3,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순이익이 2,6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2,600만 원이야. 정말 대박이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버네. 맞아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이 7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3배 이상 벌고 있었죠.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창업하길 잘했어. 당신 결정이 옳았어. 자식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지원아, 아빠 노래방 완전 대박이야. 정말요? 다행이다.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벌어. 와, 대단하시다. 준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준혁아, 아빠 요즘 장사 진짜 잘 돼. 축하드려요. 아버지, 너희들 걱정시켜서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 5월도 좋았습니다. 매출 3,400만 원, 순이익 2,500만 원.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이제는 걱정할 게 없었죠. 매달 2천만 원 이상 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여행도 계획했어요. 여보, 우리 여름에 제주도 갈까? 좋지. 오랜만에 여행 가자. 직원들이 잘하니까 며칠 비워도 괜찮을 것 같아. 경선이 부부랑 식사도 했습니다. 영락아, 너 진짜 잘 됐다. 내 덕분이야.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거였죠.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벌고 자식들도 안심하고 아내도 행복해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노후야.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노래방 하나 더 차려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세상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였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단 몇 달 후 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걸. 5월 말이었어요.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확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중국 일이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6월 초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 뉴스를 보면서 약간 불안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잡히겠지. 하지만 확진자가 점점 늘었어요. 하루에 10명, 20명씩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좀 심각한데? 그러게 걱정되네. 6월 중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 TV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보, 노래방도 포함이래. 뭐? 정말? 영업 제한이래. 어떻게 하지? 아내도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노래방 영업 정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업을 정지하라니. 경선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선아, 너도 공문 받았어? 응, 완전 황당해. 어떡하지? 영업을 못한다는데. 나도 모르겠어. 일단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6월 20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돌려보내야 했어요. 사장님, 영업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정부 명령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매출이 제로가 됐어요.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월세 250만 원은 꼬박꼬박 내야 했어요. 인건비도 줘야 했죠. 직원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미안한데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 사장님, 급여는요? 일단 한 달은 드릴게. 그 다음은 상황 봐서. 한 달치 급여 550만 원을 줬습니다. 월세 250만 원까지 합치니까 8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수입은 제로인데 지출만 계속되는 거였죠. 여보, 이거 심각한데 얼마나 갈까? 모르겠어. 뉴스 보니까 한두 달이면 괜찮아진대. 그럼 다행인데. 7월이 됐어요. 아직도 영업정지 명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여보, 이거 언제 끝나? 모르겠어. 백신이 나와야 한대.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더 이상 급여를 못 드릴 것 같아. 사장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어요. 월세만 계속 나갔습니다. 7월 250만 원, 8월 250만 원, 매달 25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전기 기본료도 나갔죠. 영업을 안 해도 월 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깨기 시작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이면 900만 원, 6개월이면 1,8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여보, 이러다 저축 다 깨겠어. 어쩔 수 없잖아. 월세는 내야 하니까. 건물주한테 감면 요청해 볼까? 해봐. 건물주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데 월세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계약대로 내야지. 하지만 지금 매출이 제로인데 싫으면 나가. 다른 사람 들어올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갔어요.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8월이 지났습니다. 9월이 왔어요. 아직도 영업 정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언제 끝나는 거야? 모르겠어. 뉴스 보니까 연말까지 갈 수도 있대. 연말까지라니? 그럼 6개월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6개월이면 1,8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망하겠어.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10월, 11월, 12월이 지났어요. 영업 정지는 계속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죠. 6개월간 총 1,800만 원 손실. 1년이 지났습니다. 총 3,6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작년에 벌었던 돈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였죠. 여보, 작년에 번 돈 다 없어졌어. 정말 힘드네. 새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영업 정지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백신 나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1월, 2월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여보, 저축 거의 다 깼어. 어떡하지? 3월 초 드디어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노래방 영업 재개 허용,
단방역 수칙 준수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여보, 드디어 문 열 수 있어. 9개월 만이었어요. 9개월간 총 2,7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3월 15일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청소부터 했어요. 9개월간 문을 닫았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죠. 장비들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고장 난 건 없었어요. 이제 손님 오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첫날 손님이 한 팀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오지?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에야 겨우 한 팀 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5팀밖에 안 왔어요. 매출이 고작 15만 원.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손님이 안 와?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한산했어요. 예전에는 저녁마다 학생들로 붐볐는데 지금은 유령 도시 같았죠. 학생들이 어디 갔지?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학생들이 학교 안 온대 뭐? 왜? 비대면 수업한대. 그럼 우리 노래방은 손님이 없다는 거지. 절망스러웠어요. 9개월간 기다렸는데 재개장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월 한 달 매출이 고작 200만 원이었어요. 고정비 300만 원을 빼니까 100만 원 적자. 여보, 이번 달 100만 원 손해봤어. 어떡하지? 4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250만 원, 적자 50만 원, 5월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출 300만 원, 겨우 손익분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새로운 간판을 봤어요. 코인 노래방 500원 한 곡, 1000원 두 곡, 저게 뭐야?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작은 부스가 여러 개 있었어요. 1인용 노래방이었죠. 동전을 넣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 500원에 한 곡이라고. 우리 노래방은 1시간에 2만 원인데 저기는 500원, 40배 차이였어요. 이거 경쟁이 안 되잖아.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코인 노래방이 생겼거든요. 거기가 훨씬 싸요. 하지만 여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요즘은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단골이 떠나는 걸 보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6월에 코인 노래방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노래방에서 100m 떨어진 곳. 7월에도 하나 더 생겼어요. 반경 200m 안에 코인 노래방이 3개나 됐죠. 손님이 확 줄었어요. 6월 매출 200만 원, 7월 150만 원,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여보, 이러다 진짜 망해. 어떡하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사라졌고 코인 노래방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혼자 노래 부르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았어요. 우리 같은 일반 노래방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었죠.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게 더 큰 실수였지만요. 8월이 됐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고정비 300만 원을 빼니까 150만 원 적자였죠. 여보, 이번 달도 150만 원 손해봤어. 어떡하면 좋아? 저축한 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 9개월간 2,700만 원 날렸고 재개장 후 5개월간 500만 원 더 손해봤습니다. 총 3,200만 원 손실. 작년에 벌었던 돈이 다 날아간 거였죠. 경선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선아, 너는 어때? 나도 힘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어. 코인 노래방 때문이지? 그것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와.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망하겠어. 조금만 더 버텨봐. 가을 학기 되면 나아지겠지. 경선이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9월이 왔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대학교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거리를 걸어봤어요. 예전에 북적였던 대학가가 정말 한산했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이 많이 보였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죠. 어느 날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도 힘드시죠? 그럼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돼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9월 매출이 12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적자가 180만 원. 여보, 이번 달 180만 원 손해. 정말 심각하네. 코인 노래방은 계속 늘어났어요. 10월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노래방 바로 앞 건물, 저게 말이 돼? 바로 앞에 또 생기다니. 가서 직접 봤어요.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동전만 넣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인건비가 제로네. 그제야 깨달았어요. 코인 노래방은 무인이라 인건비가 안 드는 거였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관리 비용도 최소였죠. 우리 노래방은 직원을 써야 했어요. 인건비만 한 달에 550만 원. 이거 구조적으로 못 이기는 거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격도 40배 차이, 인건비도 제로, 운영시간도 24시간, 어떻게 경쟁해요? 10월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 하지만 단 한 팀도 안 왔습니다.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노래방을 바라봤습니다. 10개 룸이 전부 비어 있었죠. 토요일 저녁에 손님이 한 팀도 없다니. 밤 10시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그날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 제로,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80만 원, 고정비 300만 원을 빼니까 220만 원 적자. 여보, 이번 달 220만 원 손해. 이러다 저축 다 깨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재개장 후 7개월간 계속 적자였습니다. 매달 평균 150만 원씩 손해, 총 1,050만 원 날아갔죠. 코로나 때 손실 2,700만 원까지 합치면 3,750만 원. 작년에 벌었던 돈 전부가 증발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투자금까지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제 원금까지 까먹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11월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월세 2개월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밀린 월세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낼 돈이 없었어요. 저축한 돈을 또 깼습니다. 5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죠. 여보, 저축 다 깼어. 정말? 응, 이제 남은 거 없어. 아내가 울먹였어요. 어떻게? 우리 큰딸 지원이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지. 직원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더 이상 월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카운터 직원 2명과 청소 직원 1명 모두 그만뒀어요. 이제 혼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터도 제가 보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아내도 가끔 도와줬죠. 여보, 내가 청소 도와줄게. 고마워. 인건비 550만 원이 전략됐습니다. 이제 고정비가 월세 250만 원에 전기세, 수도세 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되니까 조금 나아졌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1월 매출이 150만 원, 12월 매출이 100만 원, 매달 적자가 계속됐어요.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더 줄었어요. 하루에 한 팀 오면 다행이었죠. 이러다 정말 못 버티겠어.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1월 매출 80만 원, 2월 매출 70만 원 계속 떨어졌죠. 2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코인 노래방에 줄이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저기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노래 부르러 왔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죠. 네, 요즘은 다 혼자 와요. 일반 노래방은 안 가요? 비싸잖아요. 여기는 1,000원이면 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노래방은 1시간에 2만 원, 코인 노래방은 1,000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인을 선택하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못 이기는 거야. 가격도, 편의성도, 트렌드도 다 코인 노래방 쪽이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폐업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하지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었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알았어. 3월이 됐습니다. 봄 학기가 시작됐어요. 혹시 학생들이 돌아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여전히 비대면이었어요. 3월 매출 120만 원, 4월 매출 100만 원,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알아? 4월 말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대학교 비대면 수업 연장, 내년까지 계속, 내년까지라고? 그럼 학생들이 1년 더 안 온다는 거잖아. 절망스러웠어요. 학생들이 안 오면 우리 노래방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가 상권 자체가 무너진 거였죠. 5월 어느 날 건물주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또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강제 퇴거합니다. 밀린 월세가 750만 원이었어요. 3개월치 당장 낼 돈이 없었습니다. 큰딸 지원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원아, 아빠인데. 네, 아빠가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요? 한 700만 원 정도.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노래방이 좀 힘들어서.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저도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 준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준혁아, 아빠인데. 네, 아버지, 아빠가 급한데 돈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요? 700만 원 정도. 준혁이도 난처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알았어. 미안해. 결국 대출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 신용 상태가 안 좋으셔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겨우 5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자율이 높았어요. 연 12%, 한 달에 이자만 5만 원. 어쩔 수 없어. 건물주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달까지 꼭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 매출이 8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고정비 300만 원을 빼니까 220만 원 적자.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였죠. 여보, 한 달에 250만 원씩 손해야.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나도 알아. 6월 초에 결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폐업? 응,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래. 경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선아, 나 폐업하기로 했어. 정말? 아쉽다. 어쩔 수 없어. 더는 못 버티겠어.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고민 중이야.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 6개월은 천국이었고 나머지 1년 반은 지옥이었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내놓을게요. 사장님, 지금 노래방 인수하려는 사람 없어요. 그럼 좀 깎아서라도. 아무도 안 사요. 다들 코인 노래방 하지 일반 노래방 누가 해요. 그럼 어떡해요? 권리금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음향 장비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중고업체에 연락했어요. 노래방 장비 파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업체 사람이 와서 확인했습니다. 전부 해서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이요? 4천만 원 주고 산 건데 2년 됐고 지금 노래방 장비 사는 사람 없어요. 이게 최선입니다. 4분의 1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보증금 3천만 원도 돌려받아야 했는데 건물주가 문제였습니다. 밀린 월세 250만 원이랑 원상복구 비용 500만 원 빼면 2,250만 원 드릴게요. 원상복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벽 다 뜯어내야 하잖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그럼 300만 원만 빼고 드릴게요. 결국 보증금에서 550만 원을 제하고 2,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회수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음향 장비 1,000만 원, 보증금 2,450만 원, 합쳐서 3,450만 원, 초기 투자금 2억 중에서 17%만 건진 거였습니다. 손실액을 계산했습니다. 투자금 2억에서 회수금 3,450만 원을 빼니까
1억 6,550만 원 손실, 거기에 대출 8천만 원과 추가 대출 50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총 손실이 1억 6천 넘어. 그리고 빚이 9천만 원.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텅 빈 노래방을 바라봤어요. 10개 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비들도 전부 치웠고요. 2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일 찾아야지. 무슨 일? 모르겠어. 뭐라도 해야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2억을 투자해서 3,450만 원만 건졌습니다. 1억 6,550만 원 손실, 거기에 빚 9천만 원, 65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코인 노래방도 몰랐죠. 비대면 수업도 예상 못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거, 경선이 말만 믿고 2억을 투자한 게 실수였다는 거, 변수에 대비하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다는 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5세, 빚 9천만 원, 재산 거의 없음, 이게 제 현재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65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육체 노동이었죠. 어쩔 수 없어. 뭐라도 해야지.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계속 찾아봤어요. 65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분류, 배달 대행 그런 것들 뿐이었죠. 쿠팡 물류센터 택배 분류 일당 12만 원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합격했어요. 30년 IT기업 인사팀장이 쿠팡 물류센터 택배 분류 일용직이 된 거였습니다. 여보, 일 구했어. 어디? 쿠팡 물류센터. 거기서 뭐해? 택배 분류해.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힘들겠어. 어쩔 수 없지. 빚 갚아야 하니까. 대출 이자만 한 달에 85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8천만 원에 추가 대출 500만 원, 합쳐서 8,500만 원의 이자였죠. 월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물류센터는 새벽 5시 출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는 처음이네. 어두운 새벽 거리를 걸어갔죠.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서 택배 분류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우편번호 보고 지역별로 나누세요. 일이 시작됐습니다. 택배 상자가 끊임없이 흘러왔어요. 하나씩 집어서 우편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컨테이너에 넣었죠. 생각보다 힘든데 1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아팠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저렸습니다. 65세 몸으로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죠. 참아야지. 돈 벌어야 하니까. 오전 8시까지 일했어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당 12만 원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여보, 괜찮아? 응, 좀 힘들긴 한데 할만해.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5일 일하면 300만 원이었어요. 대출 이자 85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적응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옛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팀장님?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였어요. 민수야,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거 잠깐 알바하는 거야.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말하기 창피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너는 뭐 하러 왔어? 저 여기서 물건 수령하러 왔어요. 그래, 잘 지내라. 후배가 떠나고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IT기업 인사팀장이었던 제가 새벽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후배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저녁에는 배달 대행 일도 시작했어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배민 배달을 했습니다. 한 건당 5,000원, 하루에 10건 정도 배달하면 5만 원, 한 달에 배달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택배 분류 300만 원에 배달 150만 원, 합치면 한 달 총수입 450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택배 분류는 물량이 없으면 일을 못했어요. 한 달에 평균 20일 정도 일했습니다. 그럼 240만 원, 배달도 비 오는 날은 못 나갔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실제 월 수입은 36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서 대출 이자 85만 원 내고 생활비 150만 원 쓰면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로 빚을 언제 갚아? 8,500만 원 빚을 갚으려면 한 달에 125만 원씩 모으면 68개월, 거의 6년이 걸리는 거였어요. 70세가 넘어야 빚을 갚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 분류하고 저녁에 배달했어요. 일요일만 쉬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어요. 허리가 계속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 괜찮아, 참을만해. 병원 갈 돈도 아까웠어요. 진료비에 약값까지 하면 10만 원은 넘게 나갈 테니까요. 그냥 참자, 파스 붙이면 돼. 어느 날 큰딸 지원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아, 그냥 이것저것 하지. 구체적으로요? 택배 일 좀 하고 배달도 해. 지원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가 택배를요? 응, 괜찮아. 할만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어. 빚 갚아야지.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그래도 진짜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지원이가 돌아간 후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왜?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결정이었어. 당신 잘못 없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택배 분류, 저녁 배달, 일요일 휴식,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125만 원씩 갚으니까 1년에 1,500만 원, 8,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니까 7천만 원 남았죠. 아직도 7천만 원이나 남았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잖아. 아내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디스크 초기 증상이네요. 심각한가요? 지금 이런 일 계속하시면 악화될 겁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 무리하지 마세요. 진료비에 약값까지 15만 원 나왔어요. 15만 원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어요. 조금만 참자, 빚만 갚으면 돼. 2년째가 됐습니다. 계속 같은 일을 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2년간 총 3천만 원 갚았어요. 남은 빚 5,500만 원. 절반 정도 갚았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4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작은 아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왜? 빚 갚으시라고요? 괜찮아. 너도 힘들잖아. 아버지가 더 힘드시잖아요. 준혁이가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남은 빚 5천만 원. 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3년 반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70세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몸은 계속 망가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생겼어요. 걸을 때마다 시큰거렸죠. 여보, 정형외과 가봐.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하지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이 심하네요. 주사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예요? 한 번에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한 번에 10만 원, 1년이면 40만 원, 이것도 다 돈이네.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택배, 저녁 배달, 매일 반복, 3년째가 됐어요. 총 4,500만 원 갚았습니다. 남은 빚 4천만 원. 이제 절반도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아내가 격려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지쳐갔습니다. 68세가 됐어요.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를 날랐습니다. 저녁에는 배달을 했고요. 일요일에만 쉬었죠. 노래방 창업한 걸 정말 후회했어요. 그때 경선이 말만 안 믿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4년째가 됐습니다. 빚이 많이 줄었어요. 총 6천만 원 갚았습니다. 남은 빚 2,500만 원. 이제 좀 끝이 보이네. 그러게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몸은 한계였어요. 69세가 됐습니다. 새벽 택배 일이 정말 힘들었죠. 허리가 너무 아파. 여보, 병원 가봐.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어요.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네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이런 중노동 계속하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최소한 택배 일은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고민했어요. 택배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3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그런 빚을 언제 갚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하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면 더 큰일이었죠. 택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를 날랐어요. 이제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허무하네. 마지막 날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이제 배달만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대출 이자 85만 원 내고 나면 3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아내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 좀 해야겠어. 당신까지 일하면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아내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 우리 함께 버티자. 부부 합쳐서 한 달 수입이 220만 원이 됐어요. 대출 이자 85만 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면 한 달에 35만 원씩 저축. 이 속도면 빚 갚는데 6년 더 걸려. 75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몇 달 후 큰딸 지원이가 또 도움을 줬어요. 아빠, 1,0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지원아, 괜찮아. 제가 모은 거예요. 받으세요. 고맙다. 딸, 1,000만 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 1,500만 원.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네. 그래, 힘내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배달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69세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위험했거든요. 어느 날 배달하다가 넘어졌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아야, 무릎을 다쳤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깁스를 해야 했죠. 한 달간 일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어떡하지? 저축한 돈을 깨서 생활비를 썼습니다. 깁스를 풀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속도를 줄였죠.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제 정말 힘들겠는데 아내와 합쳐도 18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졌어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이자를 좀 줄여줄 수 없나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결국 원금 일부를 팔아서 이자를 낮췄어요.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갚고 이자율을 낮춘 겁니다. 남은 빚 1,000만 원, 이자 월 40만 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 부부 수입 180만 원에서 이자 40만 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면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 1,000만 원 갚는데 25개월, 2년 정도. 2년만 더 버티면 되겠어.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그 2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70세가 됐습니다. 배달 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혁이가 또 도움을 줬어요. 아버지,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준혁아, 고맙다. 그 돈으로 빚을 더 갚았습니다. 남은 빚 50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1년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 1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배달을 나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했습니다. 아내도 청소 일을 계속했고요. 71세가 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00만 원을 갚았어요. 여보, 빚 다 갚았어. 정말?
응, 이제 빚 없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 부부가 껴안고 울었어요. 6년이 걸렸습니다. 65세부터 71세까지 6년간 매일 일했어요. 새벽 택배, 저녁 배달, 아내 청소, 일 그렇게 해서 빚을 갚은 거였습니다. 이제 뭐 하지?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빚은 다 갚았지만 재산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거의 없었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나왔어요.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110만 원, 이걸로 생활해야 하는구나. 집도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1억인 아파트, 나중에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71세, 빚은 다 갚았지만 노후는 불안했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노래방 했다가 전부 날린 거였어요. 거기에 6년간 빚 갚느라 청춘을 보냈죠. 그때 노래방만 안 했어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경선아, 나 영락이야. 오, 영락아, 오랜만이다.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힘들었어. 노래방 2년 전에 접었어. 그랬구나. 너는? 나도 접은 지 오래야. 그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어. 우리 둘 다 고생했네. 그러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경선이도 망했구나. 노래방 창업 권유했던 그 친구도 결국 망한 거였습니다. 노래방 업종 자체가 끝난 거야. 코로나와 코인 노래방이 일반 노래방을 완전히 파괴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코인 노래방이 생겼을 때 빨리 손절했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라졌을 때 폐업 결정을 내렸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어요. 곧 좋아질 거야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더 큰 손해를 불렀죠.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71세, 빚은 다 갚았지만 재산은 없었어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 이게 30년 IT기업 다니고 퇴직금 2억 5천 받았던 제 현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했어요. 큰딸 지원이가 1,500만 원 도와줬고 작은아들 준혁이가 1,000만 원 도와줬습니다. 총 2,500만 원을 자식들한테 받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갚아야지. 하지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1세에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배달 일도 이제 그만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아내 청소 일도 그만뒀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고당한 거였습니다. 이제 부부가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이게 우리 노후구나. 쓸쓸했습니다. 가끔 옛 회사 동료들을 만나요. 영락씨, 요즘 뭐해? 그냥 집에서 쉬어. 노래방 했다가 망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퇴직금 잘 굴려? 응, 뭐 그럭저럭. 거짓말했어요. 2억 5천 다 날렸다고 말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는 이렇게 초라하구나.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 아내가 위로했어요. 그래, 건강이 최고지.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노래방 창업,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2억 5천을 날렸고 6년을 빚 갚느라 보냈습니다. 71세에 재산 없이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처지가 됐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죠.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퇴직금 통장을 받던 그날, 이제 제2의 인생이다 설레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화려했던 경력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참담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코인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은 절대 경쟁이 안 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코인은 1,000원이면 되는데 일반 노래방은 몇만 원이에요. 학생들이 당연히 코인을 선택하겠죠. 두 번째, 무인 시스템을 유인 시스템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제로인 곳과 어떻게 경쟁해요? 코인 노래방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는 직원 월급 주느라 수백만 원씩 나갔어요.
세 번째, 문화 변화를 읽지 못하면 망합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홍코노 트렌드가 자리 잡았어요. 단체로 노래방 가던 문화는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같은 변수는 개인이 대응할 수 없어요. 몇 달간 영업 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매출은 제로인데 월세는 계속 나가거든요. 다섯 번째, 대학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정착되면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안 왔어요. 대학가 상권이 통째로 무너진 거죠. 여섯 번째, 권리금은 업종이 망하면 휴지 조각입니다. 몇 천만 원 주고 산 권리금 회수 못했어요. 아무도 망해가는 업종을 인수하지 않거든요. 일곱 번째,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변수가 생겼을 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계속 버텼어요. 곧 좋아질 거야 하면서. 하지만 그게 더 큰 손실을 불렀죠. 코인 노래방 생겼을 때 바로 접었어야 했어요. 지금 저는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 열심히 일한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죠.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했고 짐이 됐거든요. 아내에게도 미안해요. 같이 고생시켰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퇴직금으로 노래방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코인 노래방이 시장을 장악했어요. 일반 노래방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업종을 고민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문화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경선이 말만 안 믿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돈 다 날렸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험금 전부였어요. 거기에 제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3억 가까운 돈이 1년도 안 되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햇빛으로 매달 200 넘게 들어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고 남편과 함께 논밭 일구며 딸 둘 키웠으니까요. 영숙 씨는 참 꼼꼼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세 번째 봄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호미를 들고 고랑을 파는데 허리가 자꾸 아팠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힘든 일은 다 했었거든요. 이제 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게 가끔은 버거웠습니다. 큰애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농사 그만하고 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답답했어요. 아직 63밖에 안 됐는데 뭘 쉬라는 건지 손발이 멀쩡한데 왜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정직했어요. 밤만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도 자주 저렸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밭으로 찾아왔어요. 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 사업 아세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고요? 농사 안 지어도 매달 돈이 들어와요. 저는 지난달에도 180 받았어요. 이장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 달에 180이면 농사 수입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요.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보험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묵혀둔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들은 다 출가했고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그냥 두면 이자만 조금 붙고 말 텐데 만약 이걸로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요? 당신, 제가 뭘 해봐도 될까요?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뒤 큰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허리는 좀 괜찮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너희 걱정 말고 잘 살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했습니다.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마을 회관에서 이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장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는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이장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컨설팅하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 사람이 가져온 자료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사진도 많고 숫자도 많았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뭔가 약점처럼 느껴졌거든요. 관리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계가 다 알아서 돌아가요. 컨설턴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100kW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듭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1억 5천이면 제가 가진 돈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천에서 8천 사이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신용이 괜찮으시면 8천까지 가능합니다. 컨설턴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제 돈이랑 대출 합치면 되는 거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네, 그리고 수익으로 대출 이자 내시면 돼요. 남는 돈으로 생활하시고요. 그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핵심을 물었습니다. 컨설턴트는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평균적으로 200에서 220 정도 나옵니다. 날씨 좋으면 250도 가능하고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달에 200이면 1년에 2,400, 대출 이자 빼도 한 달에 150은 남는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정부 제도예요. 걱정 마세요. 컨설턴트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라니. 믿을만 했어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용기가 났어요. 평생 남편 뒤에서만 살았는데 이번엔 제가 결정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흘 뒤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내니 시원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컨설턴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조금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컨설턴트가 다독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두렵기보단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제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일주일 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트럭이 집 앞에 멈춰섰고 철제 구조물이 하나둘 내려졌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영숙 씨네도 하는구나. 누군가 말했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뭔가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컨설턴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장기 계약은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가격을 고정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이랑 계약하는 건데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좋은 줄 알았어요. 글쎄요. 지금은 시세가 좋아서 장기 계약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단가가 낮거든요. 컨설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요즘 S&P랑 REC 가격 다 괜찮아요. S&P? REC?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지만 컨설턴트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전기파는 가격이랑 인증서 가격이에요.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돼서 통장으로 들어와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전문가가 괜찮다는데 믿는 수밖에요. 그럼 한 달에 정확히 얼마씩 들어오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100kW 기준으로 평균 210 정도 예상됩니다. 컨설턴트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S&P가 킬로와트당 130원 정도 나오고요. REC가 80 정도 나와서 합치면 210 정도 됩니다. 숫자는 정확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한 달에 200 넘게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 좋으면 250도 가능하고요. 컨설턴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8천만 원 대출 받으시면 이자가 한 달에 50 정도 나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그럼 210에서 50 빼면 160이 남네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컨설턴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공사 현장에 들렀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하고 정말 만족해요. 이장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180 정도 받아요. 영숙 씨는 용량이 좀 더 크니까 200은 넘을 거예요. 이장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공사 2주일 만에 패널이 다 올라갔습니다. 논밭 위로 쭉 늘어선 은색 패널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생각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틀 후부터 발전 시작됩니다.
공사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돈이 들어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뒤에 첫 정상금 들어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큰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밭이라지 뭐.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한 거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애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거든요. 엄마가 무슨 투자를 해?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첫 발전이 시작된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패널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햇빛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게 돈이 되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컨설턴트 말을 믿기로 했어요. 휴대폰에 앱을 깔아뒀는데 거기서 실시간 발전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앱을 열어봤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3kW.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 2시에 다시 봤더니 120kW가 됐습니다. 오, 진짜 늘어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첫 입금이 됐어요. 손이 떨리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210만 원. 딱 예상했던 금액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됐네. 진짜 들어왔어. 믿기지 않았어요. 농사로는 절대 한 달에 200을 벌 수 없었거든요. 첫 입금을 확인한 날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이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때요? 들어왔죠? 이장이 물었고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0 들어왔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그럼 됐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장도 기뻐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영숙 씨도 태양광 하셨다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들 궁금해했어요. 첫 달인데 200 넘게 나왔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농사보다 훨씬 낫겠어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만 있던 제가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영숙 씨 대단해요. 혼자 결정하시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가동한 혼자라는 게 불안했는데 이젠 괜찮았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버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둘째 달 입금도 비슷했습니다.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날씨가 흐린 날이 좀 있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대출 이자 50만 원 내고도 150이 남았어요. 예전 농사 수입의 3배가 넘었습니다. 큰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늘 하던 질문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래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너희 걱정 말고 살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큰애가 안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작은애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너 애들 학원비 부족하면 말해. 예전엔 꿈도 못 꿀 말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작은애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 지금 여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엔 가격표만 보고 장을 봤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 장바구니에 평소엔 사지 않던 과일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소소한 행복도 늘어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과 발전량 앱을 비교했어요. 저는 오늘 400kW 나왔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460이요. 제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발전량도 좋네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뭔가 함께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150씩 모으면 1년에 1800, 3년이면 5400,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괜찮겠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던 노후가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넷째 달에도 입금이 잘 됐습니다. 205만 원이었어요. 날씨가 좋았던 달이라 좀 더 나왔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남편 없이도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요. 다섯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다섯째 달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180만 원. 예전보다 30만 원이 줄어 있었어요. 뭐지? 날씨 때문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5월이라 날씨가 좋았는데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앱을 열어서 발전량을 확인했습니다. 킬로와트 숫자는 오히려 전달보다 높았어요. 이상하네. 전기는 더 많이 만들었는데 돈은 왜 적지?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전보다 목소리가 좀 차가웠습니다. 이번 달 입금이 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요즘 REC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컨설턴트가 대충 넘어가려는 투였어요. REC가 뭐예요? 처음부터 잘 몰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 붙는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요즘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렸어요. 그제야 제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시적이에요. 곧 회복될 겁니다. 컨설턴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처럼 확신에 찬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S&P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130원대 유지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게 뭐였더라? 처음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컨설턴트가 손해라고 했던 그거, 혹시 그걸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여섯째 달 입금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150만 원, 한 달 만에 또 3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뭐야?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50만 원 내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농사 수입보다 나은 건 맞지만 예상했던 금액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님도 요즘 수익 줄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게요. 저도 1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국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REC 가격이 떨어진대요. 이장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뭔가 해주겠죠. 이장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걸. 컨설턴트도, 이장도, 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태양광 REC. 가격, 기사가 쏟아졌어요.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 급락, 태양광 사업자들 수익 반토막, 정부 대책 없어, 사업자 울상. 기사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망했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요. 컨설턴트 연락 안 받아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7째 달 통장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손을 떨며 앱을 열었어요. 120만 원, 또 줄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이자 내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농사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컨설턴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3번을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연락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게 전화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마을 회관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일 텐데.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했거든요. 이장도 예전처럼 태양광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8째 달엔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이자 내고 나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큰애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1년 뒤엔 어떻게 되지? 무서웠습니다. 대출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었어요. 이자만 겨우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9째 달 통장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며칠을 미루다가 겨우 앱을 열었어요. 80만 원,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자를 내면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자동 음성이었어요. 예. 제가 매달 넣고 있는데요. 당황해서 확인해 보니 지난달 이자가 이틀 늦게 입금됐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거였어요. 이러다 신용등급 떨어지겠네. 불안이 커졌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연체자가 될 판이었어요. 저축했던 돈을 또 꺼내서 이자를 넣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시작한 돈이 조금씩 바닥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태양광 한 사람들 다 힘들 때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 이 시내는 벌써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대.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도 되지만 더 불안했습니다. 10째 달에는 8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75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자를 내면 2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생활비로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작은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올라갈게요. 평범한 말이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 대답했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습니다. 명절 준비할 돈도 빠듯했거든요. 엄마 용돈 좀 드릴까요? 작은애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돈 있어. 자존심이 그 말을 막았어요. 혼자 방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저축이 1,500 정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버티면 1년은 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태양광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셔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봐 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9%고요. 높은 금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게요. 대답했습니다. 또 빚을 지는 거였어요. 처음 8천만 원 대출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대출받은 500만 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갚아야 할 이자는 더 늘어났어요.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태양광 수익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큰애가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밥은 잘 드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응, 잘 먹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웃으며 넘겼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큰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작은애도 왔습니다. 엄마, 집이 좀 춥지 않아요? 보일러 틀어요. 작은애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안 추워. 사실 난방비 아끼려고 약하게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려요. 따뜻하게 하세요. 작은애가 보일러를 3개 틀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애들이 올라간 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애가 100만 원을 넣어뒀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쓰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돌려줄 수도 없었어요. 이미 쓸 때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11째 달 수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60만 원 되었어요. 이젠 희망이 없네. 체념이 왔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젠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결국 나만 남겨진 거구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작은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좀 볼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데 필요하대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아, 그건 나중에 줄게. 얼버무렸습니다. 급한 거라 빨리 필요한데 작은애가 재촉했습니다. 알았어. 사진 찍어서 보낼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 내역이 다 찍혀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작은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밭에 있는데. 왜?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급하게 내려왔어요. 작은애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애가 거실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제 통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작은애가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요? 8,500?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작은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이야. 변명을 하려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태양광이요. 엄마가 태양광 사업했어. 고백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양광요? 언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작은애가 놀란 표이었어요. 작년에 시작했어. 처음엔 잘 됐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데요? 작은애가 다그쳤습니다. 수익이 많이 줄었어. 이자 내기도 빠듯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작은애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너희 짐 되기 싫었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작은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보험금이었잖아요. 그 돈 전부 넣으신 거예요? 작은애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어. 처음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변명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작은애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씀드려야 해요. 작은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다려. 오빠한테는.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작은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집에 좀 내려올 수 있어? 엄마 일 때문에.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애가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큰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남편 보험금, 대출, 태양광, 줄어드는 수익, 추가 대출까지 모두요. 큰애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무슨 걱정을 시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애가 답답해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큰애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60 정도 들어와. 이자 내고 나면 거의 안 남아. 숫자를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럼 생활비는요? 작은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축한 거 조금씩 빼서 써. 대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남았는데요? 큰애가 다시 물었습니다. 1000 좀 넘게.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큰애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쟤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애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큰애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근데 엄마가 받으실까? 작은애가 걱정했습니다. 설득해야지. 이대로 둘 순 없잖아. 큰애가 말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손 벌리는 신세가 됐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온부를 입에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됐어. 엄마 괜찮아.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지 않잖아요. 이자도 못 내시면서. 큰애가 단호했습니다. 너희도 돈 들어갈 때 많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해요. 작은애가 거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욕심 부렸어. 고백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잖아요. 혼자 살려고 하신 거지. 큰애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너희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혼자 결정한 게 제일 후회돼.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작은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무거웠어요. 며칠 뒤 큰애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자랑 생활비 쓰세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안 돼. 못 받아.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큰애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빌리는 거야. 나중에 꼭 갚을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갚으실 거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큰애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놀랐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나눠서 모은 거예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은 돈인데 엄마한테 쓰면 어떻게 미안했습니다. 엄마 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큰애자 웃었지만 제 눈엔 눈물만 났어요. 태양광을 팔아보려고 알아봤습니다.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설치 비용의 절반도 어려우실 거예요. 업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봐 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요즘 다들 태양광 피하거든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수밖에요. 시세 회복되면 그때 파시든지. 업체 사람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밭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더니 한 달 만에 팔렸어요. 1,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어요. 8,500에서 6,000으로 줄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작은애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제안이었어요. 안 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거절했습니다. 왜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작은애가 설득했습니다. 엄마 집이 여기야. 여기 두고 어딜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오세요. 작은애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나중에 갈게. 대답했지만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큰애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봉투를 놓고 갔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젠 그냥 받았어요. 거절해봤자 억지로 두고 가니까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어떠세요? 이장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냥 그래요. 이장님은요? 물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요즘 수익이 너무 안 나와요. 이장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님도 팔 생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다들 안 사려고 해요. 이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장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저게 내 자존심이었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제 욕심이 저 패널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밤에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돈 다 날렸어요. 처음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제 고집 때문에 잃었어요. 용서해줘요.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달 수익은 50만 원대였습니다. 이자를 내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큰애가 주는 돈으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됐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어느 날 작은애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한테 기대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고마워.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며 계산해 봤습니다. 남은 저축은 500 정도, 대출은 6천, 태양광은 팔리지도 않고 수익은 계속 줄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쓴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은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처럼 호미를 들고 고랑을 팝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 흙 냄새가 익숙하고 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씩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고 있어요. 언젠가 시세가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남겨뒀습니다. 큰애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봉투를 건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젠 고맙다 한마디만 합니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가족한테 기대는 게 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은애도 명절 때마다 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걱정하는 얼굴이에요. 괜찮아. 밭이라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흙을 만지며 사는 게 제 본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영숙 씨, 요즘 괜찮아요? 이장이 물었어요. 그냥 살아요. 이장님은요? 되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이장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장님, 그때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장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양광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한 게 문제였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추천을 했으니. 이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장기 계약도 모르고 REC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나도 태양광 해볼까 하는데. 어때? 물으셨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장기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제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게 나아?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아니요.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아요. 저처럼 무지하게 대출 많이 받고 혼자 결정하지만 않으면 돼요. 균형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타이밍이 안 좋았고 준비가 부족했어요. 덧붙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려다봅니다. 저게 내 자존심이었네. 혼잣말을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욕심이 저 패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요. 큰애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평범한 말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예전처럼 대답합니다. 좋아요.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요. 큰애가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뜻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돈 제대로 못 지켰어요. 미안해요. 여전히 미안하지만 자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밭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랑 고추를 심었어요.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아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제 손으로 뭔가 키워낸다는 게 행복합니다. 어느 날 작은애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뛰어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밭이 이렇게 넓어요? 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넓지? 여기서 할머니가 농사지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상추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아이가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키운 거니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애들한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장기 계약을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대출을 적게 받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대신 이제는 압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일에 큰 돈을 걸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은 짐이 아니라 울타리라는 거요.
이 깨달음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 가끔 태양광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장기 계약해서 안정적이에요. 누군가 말하면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질녘 밭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네. 혼잣말을 합니다. 많은 걸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고 가족이 있고 이 밭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큰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짧은 문자예요. 나도 사랑해. 답장을 보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큰 성공보다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투자에 큰돈 걸지 마세요. 대출은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울타리라는 겁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저처럼 무지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태양광 패널 위로 햇빛이 내려앉아요. 여전히 돈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도 저렇게 작은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저는 밭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